예, 반갑습니다. 벤처 사업 계획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 3분의 1 정도 지났고요. 마치 한 3분의 2 정도 하면은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0, 뭐 2.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혹시라도 이게 조금 완화되거나 이러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나머지 초중고 학생들은 이제 제한적으로 학교를 나가는 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원들도 이제 아마도 오프라인이 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핵심 내용들 중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기업들의 성과가 아니면 뭐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저희가 ERIS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업가 어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일을 맡을 사업가가 누구냐? 회사 내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 회사 내부에서도 뭐 새로운 사업들 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일을 맡을 책임자를 또 정하는 거죠. 누가 좀 적합할까 하는 거죠. 특히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새로운 사업이다 이랬을 때 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그 자체가 과연 이게 회사들 같으면 과연 이게 새로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과연 이게 돈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또 창업이나 이런 부분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를 하는 쓰는 목적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연 사업적으로 타당한가 보다는 사업적으로 이게 과연 업사이드가 좀 많이 있을까, 업사이드라는 거는 좀 수익이 나올까, 성공할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기업과에 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듯이 이 기업가가 얘기 나와서 이게 과연 타고난 재능이나 대단한 탤런트라는 그 능력이죠.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런 거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능력과 자질들이 쌓이는 건지 등등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자질만 있으면은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특정한 나라가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특정한 나라가 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사업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도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사회적 계층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천민들 같은 경우 있어요. 천민들 중에서 불가촉 청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인구 통계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 뭐 이렇게 그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경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도 같은 나라는 특이한 나라긴 하지만 그 내부를 참 파악하기는 쉽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애플이라든지 세계적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또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인도의 문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와 있는 성공한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보다 굉장히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어떤 계급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 돈을 되게 많이 번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한 상위 계층에 왔을 때는 자리도 아예 특별하게 마련을 해주고 굉장히 뭐 긴장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특히 이제 기업에 관한 문화, 기업인들을 바라보는 문화, 그리고 돈에 관한 문화, 또 돈에 관한 생각들, 그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이 일종의 새로운 사업을 할까 말까, 사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등등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잠깐 신용불증기금에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권감독원, 금융감독원으로 옮겨서 일을 했었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제 정권회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계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인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룹들마다 다르는 거죠. 여의도가 가지는 생각이 다르고, 명동 쪽에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강남 쪽에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 직업군이나 등등에 따라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한때는 제가 회사를 막 취직했던 시절이 1991년인데, 그때는 주식이 엄청나게 붐을 이루어가지고 또 엄청 붐을 이루었다가 또 90또 몇 년쯤 돼서 4년인가요? 5년쯤 돼서 또 폭락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다가 또 97년, 98년에 다시 폭락을 하기도 하고, 여러 번의 부침을 겪으면서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흔한 말로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다시 또 1999년 또 우리가 얘기하는 IMT 2000, 특히 이제 신정보화 시대에 도로 들어가면서 인터넷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벤처 붐을 이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999년 벤처 붐을 이루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주식이다 그러면 굉장히 주식은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참 이제 정권 붐이나 또는 비상장 주식들이 막 이게 붐을 이루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99년에 코스닥 시장이 막 발달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김대중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특히 벤처 투자를 엄청나게 권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특히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으로.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몇 년 뒤에, 1, 2년 뒤죠. 99년, 2000년도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2000년 이후에, 2001년, 2년, 3년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가 주식이다 그러면은, 또 벤처 기업가다 그러면은 사기꾼과 거의 동급으로 보고, 주식이다 그러면은 도박이다 하는 거 거의 동급으로 여겨졌죠. 그때 당시에는 또 부동산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로 거의 뭐 얘기를 안 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글쎄 뭐 집 하나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생기는 붐은 2, 3년 동안에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뭐 영혼을 팔아서 집을 산다는 전 국민이 부동산 열풍에, 휘몰아치는 열풍에 말려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주식이 코로나 생기면서 주식이 대폭락을 하면서 또 주식 폭락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서 수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또 부동산 규제를 막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지금은 또 어떻게 돼요? 작년 말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정권회사 주식들이 굉장히 죽었었죠. 아니 좀 굉장히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해, 평가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더더욱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권주라든지 은행주 같은 경우 엄청나게 또 폭락을 하면서 거의 뭐 정권회사 다닌다 그러면 거의 망했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 생기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하면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다시 또 전 국민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은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 주식 얘기로 거의 뭐 얘기를 시작하고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끝내고, 동네 아줌마들도 주식 얘기를 하고, 부동산 아줌마들도 주식 얘기를 하고, 아저씨들도 주식 얘기를 하고, 친구들 만났더니 주식 얘기를 하고, 대학원생들 만났더니 거의 또 주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뭔가,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트렌드도 엄청나게 참 많이 급변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20년 전에 주식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20명한테 얘기하면은
아 주식 투자를 나도 합니다라고 그 종목이라든지 주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20명 만나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정권 쪽 업무 아니고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는 한두 명이 나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20명 만나는 중에서 17, 8명이 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창업이나 사업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나라 자체가 창업이나 사업을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가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였잖아요. 그리고 상은 농, 공, 뭔가 기구를 만드는 공업,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 농업, 가장 바닥에다 상을 뒀었어요. 그러면 사업가다 또는 장사꾼이다, 사업가다, 창업가다 같은 얘기잖아요. 과연 이쪽에 우리 집에 괜찮은 아들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는 거의 수천 년 동안 지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중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중국과 상과 연결을 잘 못 시켰는데 실제로는 500년 전에 이미 중국 사람들은 비단을 팔러 조선에 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교통도 원활하지도 않는데 이미 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왔을 거고. 마찬가지로 상에 엄청 능한 사람들이 많죠. 아라비아 상인들, 아라비아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아라비아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하면 당연히 상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낙타 위에 뭔가를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아라비아 사람을 생각하는과 동시에 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쭉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그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살점을 뜯는 그런, 그러니까 살까지 이게 또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만약에 못 갚을 경우에는 또 형벌을 가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아라비아 상인 돈 빌려주는 이 대부업 있죠, 대부업. 대부업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도 누구예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등장해요. 베니스의 상인은 벌써 100년도 더 되는 이미 그 소설 속에 누가 등장하는 거? 200년 전의 소설에 베니스의 상인이 등장해요. 베니스 상인인데 이 사람 족속은 어디냐면은 유태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몇몇의 거의 그래도 걸출한 상인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상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해요. 뭐 우리 장보고 등등 보면 실제로는 이제 상권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일반화된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상인이 과연 걸출한 상인들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 조카가 있는데 얘는 정말 똑똑한 애인데 정말 똑똑한 애인데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게 얘는 그냥 고시를 패스하게 해야지. 무슨 의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이라든지 유태인이라든지 장사를 엄청 능하게 잘하는 화교들 같으면은 엄청나게 똑똑한 아들이 있다면 이 집안 자체가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얘는 상인으로 대단한 장사꾼으로 키워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꿈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를 만들어야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사상이냐? 결국은 사를 숭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특히 조선 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유교가 뭐예요? 양반들은 이러면서 하는 거죠. 비가 와도 뛰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철저한 사상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조선 건국 1392년에 있으니까 아마 7, 800년간을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을 짓누르는 그리고 우리까지 짓눌리는 거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압박이자 큰 눌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로 들어와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자본주의는 사가 핵심이 아니라 상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수많은 언론들, 영국에서도 언론, 이 언론에 주목되는 대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정책인지도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스포츠 스타나 또는 기업인들이에요. 스포츠 스타나 기업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아직도 뭐 정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윤리라든지 또는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크게 누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영학 또는 우리 창업학 하면서 가장 기업가를 논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던지는 이슈가 그거예요. 누가 기업가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기업가는 타고나는가? 기업가는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기업가는 타고난다고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후천적으로도 양성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언제부터 그럼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는 걷어내는 거예요. 깜깜한 이게 누르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압박으로부터. 압박은 뭐예요?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장사 자체가 미천한 것이다, 이 압박으로부터 걷어내는 사회적 인식을 걷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회적 인식을 걷어내는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두 번째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 또는 뭔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사업가가 되게 하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줄여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시아 나라들 마찬가지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미국은 한 2, 3년, 100년밖에 안 됐지만 유럽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상을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자본주의의 그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결국에는 얘들이 왜 이렇게 부상했는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무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물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통을 하는 거, 금융을 하는 거, 이게 다 상이거든요. 상이 엄청나게 뜨니까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기존에 얽매였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럽도 보면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스위스라든지 뭐 심지어는 벨기에라든지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마저도 굉장히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가 단기간에 양성이 안 되니까 기업가 정신을 먼저, 기업가 정신을 용어로는 entrepreneurship, 뭐 프랑스어로 entrepreneurship이지만 entrepreneurship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인은 안 되더라도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치 초등교육을 받듯이 기초교육을 받듯이 모든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유럽 전체의 생각이에요. 통합된 유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뭔가 활동하게 활발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논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구도시들 있잖아요. 구도시들, 뭐 리버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구도시들이 재생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수많은 공장지대에서 방직산업 등등의 공장지대에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그 공장지대가 젊은이들의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기업가들, 창업가들이 꿈을 이루는 장소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심어져 있느냐,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건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생길 수 없으니까 굉장히 사회적 토대와 인식과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치가들이나 사회 리더들이 기업과 정치에 관해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육적인 부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시키는가에 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약간 미개국이에요. 그래서 돈을 나눠준다든지 뭔가 고정화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확산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대다수 왜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지금 노량진이라든지 수많은 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고 있죠.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무원이 되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서 월급을 받아 먹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사를 지향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고 이 자체가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참 기업가 정신적 측면에서 기업가 교육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암담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라는 것은 불과 유치원 때부터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데 미래를 결정하는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3분의 2가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하고 본인의 좋아하는 일을 정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나는 이걸 택하려 하고 나는 그냥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평생 살아갈래요. 나는 그냥 빵을 굽으면서 살아갈래요. 나는 머리를 깎으면서 살아갈래요. 등등의 자기 진로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기쁘게 결정을 해요. 마지못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나는 머리를 깎을래요 하고 나는 커피나 따를래요. 나 커피는 독일에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될래요.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바리스타가 될래요 하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많지 않아요. 그럼 다 뭐예요? 다 지금 강요된 삶을 살 거다? 아니면 아직도 선택을 못했어요. 좀 너무 답답한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25, 7, 29, 30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독일 같으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기 직업학교를 가죠. 유태인들 같으면은 12살,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때부터 성인식을 하죠. 그 이후부터는 거의 간섭을 안 받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딱 하고 나서는 부모님부터 거의 간섭을 안 받아요. 여자친구를 사귀든 대학 등록금을 내든 대부분 기본이 뭐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불과 27인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건지 어머님하고 상의하고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계속 의존하고 집에도 나가지도 않아요. 충격적인 것은 상의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요. 알바 약간 해가지고 용돈 쓰는 거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의식주를 누구한테 기대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요.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이 자체를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럼 얘는요? 이미 다 큰 어른인데도 베이비같이 계속 뭐예요? 포대기에 싸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이 속에서 무슨 기업가 정신이 나오겠어요? 이 속에서 무슨 기업가 정신이 논해요? 그래서 결국 기업가 정신 속에는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잠깐 쉬었고 기업가들, 성공하는 기업가, 나름대로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특성들이 뭔지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쉬었다 계속할게요.